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계의 현인이시죠.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을 모시고 2022년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의 지역별 득표 비교와 의미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근데 예. 이번 정말 선거 개표 방송이나 그 전에 이 공중파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TV만 틀면 부대표님 나오시던데요. 그럴 리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 전국 득표율 79.4%, 28년 만에 최고치. 그런데 결국은 말 80%대는 못 넘겼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최고를 보였습니다. 최고치인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모든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결정은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결정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투표율 자체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사전 투표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사전 투표 비율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 총 투표자 수 중에서 사전 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대선 때 2022년은 48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절반 정도는 사전 투표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전 투표를 하신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 사전 투표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그 투표율 전체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인데, 여기 보시면 투표율 변화 비율하고 유권자 연령을 좀 봤을 때 평균 연령이죠. 네. 평균 연령이 좀 높은 지역은 투표율 변화가 그다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권자 평균 연령이 좀 낮은 지역, 네. 낮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의미 있게 좀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청년이 다수 분포하거나 아니면은 20, 30대죠, 청년, 또는 그 뭡니까 40, 50대라고 하지만 중장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좀 다수 있는 그런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쪽에서는 투표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이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 선거는 청년들이 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사전 투표율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낮았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지난 대선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좀 분산이 좀 됐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사전 투표하면 뭐 조작된다 이런 얘기를 좀 아직도 믿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 좀 보수 단체나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실은 그 좋은 게 아닌데. 보수 성향인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수 후보한테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를 떨어뜨리죠.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 사전 투표도 하고 본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이번에 보면 사전 투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당시 후보를 60% 이상 또 지지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본 투표에 투표하시겠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좀 적은 걸로 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꼭 본투표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출마했을 때는 사전 투표해놓고 김문수 후보가 출마하니까 부정선거 영화 관람하고 공개적으로 본인은 본투표했습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선거를 도와주는 건지 초를 치는 건지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외롭고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하는 그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죠. 사실 김문수 후보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았고요. 도대체 이 선관위의 어떤 안내에 따라서 사전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거를 또 조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선거 과정에 어떤 일종의 노이즈죠. 그런 것들을 자꾸 발생시켜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전 투표가 하루는
토요일에 많이 하는데 예, 예. 이번에는 평일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사전 투표가 이제 두 날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 따지면 지금까지는 사전 투표만을 따졌을 때 첫째 날보다 둘째 날에 약간 더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2017년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2017년도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비슷했거든요. 화요일 날 본투표가 있고 사전 투표가 목금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금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5월 5일.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휴일 날 좀 더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에는 둘 다 평일인데다가 휴일이 없으니까 휴일날 사전 투표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군데 있잖아요. 관내 투표, 관내 투표가 있어서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 사전 투표소에 오시면은 관외 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으로 가면 보통 관외로 빠집니다. 그런데 관내로 가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휴일날 사전투표소에 나오신다는 거는 보통 자기 사시는 곳에 많이 가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사전투표이면서 관내 투표인 경우에 또 민주당 후보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평일이니까 관내 투표가 좀 빠지면서 그렇죠. 예, 둘째 날이 약간 사전 투표가 약간 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관내 투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본투표에 또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이번은 투표자 많은 거예요. 왜 많냐면 인구는 선거 기준으로 따지면 2018년에 피크를 찍고 인구가 아주 미세하게 빠집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그런데 선거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아, 성인이 증가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유아동 청소년은 비율이 좀 작아지고요. 덜 나으니까.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 좀 투표하시는 이 선거인 수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났는데 늘어난 데다가 역대 최고로 많은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 분들이 계신 건데 거기에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진짜 역대적으로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거는 뭐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얻은 표 중에 명수로 따졌을 때 투표하신 분들 득표자로 따졌을 때 최고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숫자로는 최다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굉장히 높죠. 예, 점점 인구는 줄어들 테니까 성인 줄죠. 인구도 예. 줄어들 테니까. 맞습니다. 네. 사망률로 따졌을 때 고령이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연사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한 고령자에서 30만 정도가 이렇게 좀 빠진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따지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도 가장 많은 그 득표자를 얻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선 결과는 이재명 49.42, 예, 예.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얻은 표를 더하면 그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약간 좀 그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단일화했으면 투표장에 안 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 단일화했으면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쪽으로도 상당수가 분산이 됩니다. 김문수로도 분산되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표가 만약에 분산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제가 봤을 땐 뭐 40% 정도는 김문수 후보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30%는 이재명 후보한테로 가기 때문에 별로 이게 단일화의 효과가 분산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더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걸 한번 보십시오. 네. 이번은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 55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도 한 55, 60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재명 더하기 이준석을 하면 그러면 그 여론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네요. 예, 이해가 돼요.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김문수를 찍을 수 없는 사람이 55다 하면 그게 분산된 것이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이거 보수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얻은 게 다
순수하게 보수표라서 100% 간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게 단일화가 되면 아유 이기는 거 아니냐, 보수표가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요. 진보 보수로 해석이 안 되는 표가 우리나라에서 한 10%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10%는 분명하게 내란 심판 내지 정권 교체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해서 해석하는 것보다 그거는 분산이고, 오히려 이렇게 더해서, 그러니까 이 더하는 거, 이재명하고 이준석을 더했을 때에 그게 바로 정권 교체에 희망하셨던 분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타났구나, 표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일화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단일화를 민주당에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더 세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보수가 혼자 나가도 거기는 세력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는 단일화에 별로 욕심이 없어졌어요. 민주당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혼자서 해도 충분하게 세력이 된다라는 어떤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사전에 다 이렇게 좀 그 테두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단일화로 이게 괜찮다, 짭짤하다를 202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당선자가 안철수랑 단일화를 해서 갑자기 높아진 다음에 쭉 가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보수는 계속 단일화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22년 대선에서 그 깜깜이 기간 들어서자마자 단일화를 해가지고 안철수를 흡수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미세하지만 이겼다. 요거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화 한 거죠. 그런데 단일화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아니었지만 하여튼 후보 하겠다라는, 후보를 하겠다라고 했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비슷하게 했는데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컨벤션 효과 안 나타났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컨벤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에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컨벤션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건 1+1이 2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1로 수렴할지라도 이제 컨벤션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거 하려면 본선 들어가자마자 했었습니다. 해야 됐었습니다. 한 2, 3주는 남기고 나서 했어야 이게 컨벤션이 됐는데, 그 기회를 한덕수 전 총리하고 단일화를 한다 만다, 후보를 바꾼다 만다 하다가 놓쳤죠. 시기를 놓쳤죠. 그리고 나서 깜깜이 기간에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땐 그거는 컨벤션이 있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한국갤럽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사후 조사. 근데 여기서 여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후조사예요. 6월 4일, 5일 조사를 해서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 물었더니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를 한번 보시죠. 이제 내란이 나오죠. 내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란을 지금 여기 보면 내란 종식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내란을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정지 이렇게도 나오는데, 또 경제. 정책, 공약, 사람. 경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경험이라고 보입니다.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걸 공약해서 그런 후보다. 능력이, 여기 보시면 능력이 제일이다. 국민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는 지금 당장의 힘든 경제 문제, 내란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경제 정책을 이끌 그런 어떤 다른 후보보다 나은, 여기 보시면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역량, 리더십, 후보가 좋다 이런 거 나오죠. 경력 경험. 이거는 뭐냐?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종식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보시겠습니다. 정직하다 나오는데요.
자, 이재명이 제일 많아요. 재밌네요. 이재명이 제일 많아요. 악마의 좀 성공을 한 모양입니다. 뭐 다른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다 나오는데 제일 크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이 워드 클라우드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보면서 이재명이 호감이 아니면 김문수 찍고 올까? 그럼 김문수를 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면 그 출구조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출구조사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자를 예측해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출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화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전화조사는 투표했냐라고 못 물어보고 누구 지지하세요라고 묻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투표하신 분들한테 누구 지지하세요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로 투표한 사람들은 누구 지지하느냐 잘 몰라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일부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 이재명을 보고 이재명이 싫으니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 대단히 이게 앞으로 출구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거가 되면. 그래서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예. 연설회장에서 자꾸 말실수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선거 기간 내에 연달아서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김문수 후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만 머릿속에 가득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냐 아니냐인 선거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머릿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마인드 쉐어라고 하죠. 가득 찼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뭡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생각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캠페인이었는데 오로지 이재명만 생각하는 이런 캠페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김문수에게 투표한 이유가 이재명이라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황당하네요.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전투표일 기준 그 투표일 기준 며칠 전에 후보를 결정했느냐 그랬더니 32%가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투표 당일에서도 7% 그리고 이렇게 일주 정도 내 32% 2, 3주에 13% 이거 합치면 45지 않습니까? 그렇죠. 45%가 무려 본선 캠페인이 시작되고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2022년은 좀 줄어요. 일주 이내가 아까 32였는데 24로 줄었습니다. 점점 줄죠. 그리고 미리 결정하는 비율이 좀 는다라는 의미가 그렇죠. 되겠죠. 미리미리 결정한다. 미리미리 결정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일주 이내가 19%까지 줄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기에는 32였다가 24였다가 19까지 줄었죠. 한 달 이전에 결정했다가 67이에요. 이미 마음을 다 정해놓고 온 분들이 정했습니다. 많군요. 정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를 찍으셨다는 분들 중에서는 88% 무려 10분 중에 9분이 이미 진작 결정했다예요. 한 달 이전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는 뭐 한 절반, 그죠? 이준석 후보는 조금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재명 후보를 마음에 두셨던 유권자 분들께서는 네.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2022년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의 지역별 득표율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약간 조금 애매한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쫙 나와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오른쪽은 이제 빨간색이 많죠. 근데 이렇게 호남에 파란색이 있고 서울 경기 여기 또 서울 이렇게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호남이 아주 새파란색입니다. 네. 그런데 호남이 미세하게 지난 선거보다 약해졌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호남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세죠. 호남은 워낙 세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북에서 82.7입니다. 전남은 85.9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84.8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
한번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로 봤을 때는 지난번은 광주에서 84.82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84.8이니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덜 나왔고요. 그 지난번에는 전라북도에서는 82.98. 근데 이번에는 82.7이니까 극히 미세하지만 약간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 86.1이었는데요. 지금은 85.9니까 너무 높아서 그랬는지 아주 미세하게 빠졌습니다. 그 외의 지역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우리가 이제 TK 흔히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난번이 21.6이었는데요. 이번에 네. 23.2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67.6이니까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렇지만 지난번 대비해서는 약 한 1.6%포인트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이번에 25.5를 찍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23.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세하게 더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빨갛게 보인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TK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30%를 넘는 그런 어떤 선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표가 윤석열 당시 당선자였죠. 75 대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김문수 표가 67이니까 약간 좀 빠졌죠. 이게 이준석한테 가고 이재명한테 조금 가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 뭐 PK에서도 이번에 뭐 예전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 38, 40, 37이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죠. 울산이 42.5니까 울산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2% 포인트 조금 안 되게 좋아졌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0%가 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랬죠. 38이었죠. 근데 지금 40.1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남 지역에서 드라마틱하게 득표율이 오른 게 아니라 다 조금씩 오른 결과가 모여서 그렇습니다. 지난번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로 봤을 때는 김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쪽은 좀 괜찮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울산에 여기가 이제 북구죠. 북구 쪽이라든지 이쪽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지방선거 때 이 거제는 지난 보궐선거 때에도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그런 걸 따진다면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몇몇 그 경남 지역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총선 때도 예. 영남이 좀 보수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고 또 수도권에서 강남이나 용산 등이 보수로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경기도에서도 분당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들이 보수 지지를 해서 총선 때 여론조사나 선거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민주당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서 패배하는 그런 이변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 느낌으로는 지난 총선보다는 아니지만 영남에서의 성적이 지난 여론조사나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나 조금 민주당의 기대만큼은 좀 나오지 않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뭐 총선서부터 시작해서 총선도 일부에서는 그 부산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서 거의 이 뭐 반토막을 가져올 수 있다. 부산이 이 민주세가 이제 반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부산이 북구에 전재수 하나 남기고 18개 중에 17개를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됐었고요.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단일화를 진보당이 했었는데 진보당이 연제구에서 뭐 너끈하게 이긴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다 잘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입니까? 보궐선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보궐선거에서 구청장이 이기지 않느냐 이겼죠.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격차로 지게 돼서 아무래도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결집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말씀 주셨는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성남이죠. 성남. 예, 분당이 또 분당. 보수당이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과천 요런 정도에서 됐는데요. 나머지 보시죠. 파란색입니다. 보통 이렇게 경기도는 좌우로 나눠서 왼쪽 즉 서양권이 민주당한테 강하고 내륙권이 국민의힘 보수 쪽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천, 광주 이런 데까지도 안성까지도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다 남양주 여기 다 민주당이 좀 강세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주목할 때가 예, 포천과 이천이죠. 포천, 예, 사실은 이천. 예. 포천과 이천 같은 경우는 양평, 여주, 가평과 같이 예. 국민의힘 세가 센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포천이 돌아섰다. 돌아섰습니다. 이천이 돌아섰다.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구 통계학상 포천과 이천에 어떤 직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 젊은 청년 거주민들이 많이 좀 이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용인, 처인, 안성도 보수세가 강했는데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어떤 신혼 가구를 타켓으로 한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좀 세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옛날로 따지면 이제 파주도 그랬고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뭐 연천, 포천 요쪽은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 용인, 처인으로 따지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도농 복합 지역이라고 했을 때 농촌 지역이 좀 많은 고기였었죠. 그런데 방금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지금 민주당세가 엄청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아니 인구의 한 30%가 사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경기에서 50.94%를 얻었는데 네. 지금 52.2%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한 얼마입니까? 280만 표인가 더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절반은 이 경기도에서 더 얻은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경기도에서 많이 얻어왔습니다. 참 경기지사를 지냈다라는 그 강점, 물론 김문수 후보도 경기지사를 지냈지만 좀 옛날 일이라 경기지사를 지냈다는 이 강점으로 봤을 땐 상당하다라는 것이고요. 서울로 갔을 때에 지난 선거에서는 45.73%를 얻었습니다. 네. 45.73%를 얻었는데 지금은 47을 얻었어요. 또 조금 더 올라갔네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수표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50.56을 얻어서 절반을 약간 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41.6으로 전국 평균 정도만 얻는데 그쳤습니다. 구별로 보실 때에는 지금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개구와 용산만이 김문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았고요. 나머지는 모든 구가 21개구가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 됐습니다. 아유, 정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지난번 대선하고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서울에서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죠. 예. 밑에 몇 개 빼고는 네. 이제 여기 성동하고 몇 개죠? 왼쪽 좌하단을 좀 빼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 보수 성향 후보로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정말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내년 네.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이거는 21대 4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여기 서대문 구청장도 그렇고 전부 다 저 보수 성향 그렇죠. 국민의힘 구청장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데 지금 표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47.1로 야, 절반에 가깝게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예,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잡을 안 속일 것 같습니다. 정권도 뺏겼죠. 예, 예. 당도 소수파죠. 예.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내란 심판 여론이 높다는 것을 그렇죠. 현장에선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란 그 비상 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 그리고 뭡니까 탄핵까지 이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적인 충격이 상당히 셌다라고밖에 컸죠. 예, 해석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세종인데요. 세종은 55입니다. 이제 압도적이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선거는 51.91이었는데 55.6인데 이 정도 되면은 뭐 김문수 후보가 33.2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란 심판 그 여론이 세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세종시가 사실은 공직자들과 공직자 가족들이 많이 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직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정권상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토 정서가 저변에 깔려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예. 그렇게 또 공직자들을 많이 꾸짖고 혼내고 그러니까 8년을 도지사로 재임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뭐라 그런다. 혼을 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예. 김문수 후보 때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난 후인데도 예, 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공직 사회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비토 정서가 좀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억납니다. 그 소방서인가 전화해서 김문수인데 늘상 그랬답니다. 늘상. 늘상.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도청에 있을 때 소방관들 경기도가 관할하는 소방관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예, 예. 소방관들의 응급 구조헬기나 소방헬기를 제발 좀 동원하거나 뺏어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가 정말 뭐 산불이 났을 때도 예, 예. 소방헬기를 이용했고 어떤 행사나 기자회견 때도 소방헬기를 자주 이용했어요. 산불이 나는데 소방헬기를 이용하면 불은 누가 끕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 소방관들이 써야 할 소방헬기까지도 도지사가 전용하고 이런 것들이 관가에 퍼져 있다 보니까 그 비토 정서가 엄청 심했습니다. 아이쿠야. 예. 그렇군요. 이건 좀 충격인데 소방 헬기 불났을 때. 예. 엄청난 일이죠. 예, 엄청난 일이죠, 그건.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당선까지는 못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역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충청도에서 충청 민심을 못 잡는 후보가 네. 당선되기 어렵죠. 어렵죠. 네. 지금 충남에서 이재명 47.7입니다. 네. 그전 선거에서 44.96이었는데 47.7이니까 이게 재미있네요. 충남이 이 정도 민심이면 예 그러면은 뭐 충남은 앞으로 그 충남 지사도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한번 해볼 만한 수치인 그렇죠. 거죠. 예, 양 누굽니까? 양 지사가 하다가 다시 그 보수 쪽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격차면은 꽤 격차가 난 거라서 충남에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고요. 충북은 47.5입니다. 43.2대. 충북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에는 45.12였다가 47.5니까 이렇게 되면은 충북은 예 마찬가지로 세종, 충북, 충남은 전체가 뭡니까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지방선거에서. 자 여기에서 차트에서 이준석 후보의 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이준석이 안 나오고 단일화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김문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표가 국민의힘으로 100% 가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 내란 심판 정서에 이준석 표도 같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48.5 찍었습니다. 대전은 이게 표차가 좀 납니다. 김문수 40.6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대전시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충청 4개 광역 시도지사를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는데요. 그랬죠. 이번에는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점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럼 4개 지역 전부 다 지금 더 우세한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강원인데요. 강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44대 47.3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22년 선거에서 41.72였다가 44가 되니까 좋아지긴 좋아진 거죠. 좋아졌네요. 좋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좋아지는, 조금은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춘천과 원주가 재미있게도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구 구조가 달라서 이럴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젊은층이 좀 살기 때문에 이 춘천과 원주는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클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도시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지역으로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몰리고 사실은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가서 보면은 장날에 이동하는 인구 중에 거의 청년이 없고 고령층만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인구 구조상에 나타나는 그런 투표 심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의견도 자유롭게 나누고 그쵸. 그런 게 막 전파도 많이 되고 이런 여론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이제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그게 좀 적고 또 고령층들이 뭐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농어촌에 계시면서 주로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보다는 또 아직도 TV 프로그램이나 공중파 방송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편에. 그러다 보니까 여론 전파력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래서 인구가 젊은 층이 좀 있을 만한 춘천 원주가 더 좋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제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52.59 얻었는데 지금 54.8입니다. 아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42.69였는데 34.8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제주는 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54.8, 제주 54.8,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 세종이 55.6, 그리고 경기가 52.2, 이렇게 50%가 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인구가 모이고 발전하고 이런 쪽이네요. 그런 쪽이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는 지역이네요.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주도민 자체가 굉장히 애양심이 강한 데고 그 응집도가 있는 데인데 4.3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제주도민의 어떤 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행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주도에 중국 자본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나 반중 정서를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은 좀 세종과 제주가 제주 같은 데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도지사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던데요. 원희룡 아닙니까? 그러다 원희룡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번. 그런 걸 보면은 역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둘 다 모두가 그냥 둘 다 그냥 난장판을 지우다 보니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도저히
예, 용서할 수 없고 심판할 수뿐이 없었다. 그렇군요. 세종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세종은 이제 예, 세종. 여러 가지 윤석열이라는 그 어떤 난폭한 행정, 또 김문수라는 꾸짖는 행정 이런 게 그냥 합치다 보니까 세종도 이렇게 세종.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예.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대변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용인도 말씀 주셨는데 이 평택, 화성 이런데 전반적으로 이 뭡니까 민주당세가 강하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결집이 되어 있는 건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인구가 몰리고 발전이 되는 곳은 50%가 넘는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 평택, 용인, 처인, 안성, 예, 여기요. 이천은요. 아이고 그냥 민주당의 볼모지나 그렇죠, 다름없었습니다. 볼모지였죠. 도농 지역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예. 저 지역에 반도체 회사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지금 이제 굉장히 예, 핫한 그런 민주당의 핫한 곳으로 등극했습니다. 예. 근데 이 성남 분당이 빨간 게 아이고 이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우리 저 성남 쪽이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성남 분당 판교 예. 거주하고 또 성남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고 아이고, 예. 대학 시절 이후에는 분당에서 쭉 거주해서 이쪽 어떤 정서를 아는데 아무래도 예, 예.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 지역에 고액 그런 자산가들이 조금 강남과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영향이군요. 싶고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정서를 많이 희석시키고 우려를 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조금 그런 정서가 남아 있다 보니까 성남 특히 분당 같은 경우 그리고 안양 동안 같은 경우는 좀 강남권 용산권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였으나 뭐 아직 지난 총선 때보다는 많이 우려가 불식돼서 예, 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도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는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저런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계속 승리하고 민주당의 어떤 기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때 좀 어렵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직무수행 평가가 나올 텐데 네. 오늘 나온 갤럽에서는 직무수행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 직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네. 직무수행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 지금 보시면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 잘할 것 같으냐? 그것도 이제 5년간 앞으로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 같으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탑을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예, 국정 그렇습니다. 87. 지지율이네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다음에는 88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전망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엔 60입니다. 역대 최하를 기록했었습니다. 잘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낮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아마 제 느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굉장히 그 미세한 격차로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정치가 지금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일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예. 아니 하여튼 조금 좀 쉬셨나 모르겠어요. 저요? 선거일 이후에 저는 엄청 방송 많이 나오셔가지고 깜깜이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는 하루에 막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예,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예, 예. 굉장히 그래도 보수층이 결집한 모습을 예, 보이고 예, 맞습니다. 또 실제 여론조사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을 보였고 사실 맞습니다. 뭐 대구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저희는 조금 이번에 기대는 예. 했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영남의 벽이 높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은 높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포용적인 어떤 동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펼쳐야 거다. 된다. 예, 그렇게 봤고요. 막판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걸린 현수막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그냥 사회단체 뭐 이런 데서 빨간색 현수막을 많이 걸면서 그 뭐 일부 그 어떤 뭐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뭐 그런 것들을 막 거기다 해서 이런 후보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가 그 이재명 캠프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캠프에 있는 분도 아닌데다가 저렇게 거는 게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으로는 선거 그 직전에는 깜깜이가 접어들어서는 이렇게 현수막을 일반 시민들이 거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뭐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대구하고 부산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오마이 TV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현충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하는 첫 현충일에 오마이 TV 진행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마이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